일본 최고 그리고 최대의 미술관과 박물관이 모여있는 곳. 도쿄에서 예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성지순례를 오는 지역, 바로 우에노인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곳은 공원의 중심부, 분수대 너머로 보이는 도쿄 국립박물관의 본관일 것입니다. 이곳은 1937년 제국주의가 한창이던 시절에 지어졌습니다. 딱 봐도 엄숙함을 넘어 알 수 없는 냉정함마저 느껴지죠? 설계 공모 당시부터 제국 황실로부터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아래쪽엔 무슨 짓을 해도 좋지만 머리 위에는 으리으리한 동양풍 기와 지붕을 꼭 얹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건축가들은 저마다 열심히 기교를 부려서 제국의 입맛에 맞는 설계안들을 내놓았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야, 기와짱? 차라리 날 죽여라 라고 말하는 듯 조건과 전혀 관계없는 디자인을 제출한 어느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주제와 이 정도로 벗어난 거면 애초에 당선될 생각은 없었고 진짜 반항심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요. 일본식 표현으로 공기를 읽지 못하는 이 사람의 정체는 바로 근대 건축의 거장 르코르비제의 제자로도 유명하고 훗날 일본의 모더니즘을 견인하는 건축가 마에카와 쿠니오가 되겠습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건축가 중 한 명인데요. 그는 이 국립박물관 공모에선 시원하게 탈락했지만 그로부터 38년 뒤 드디어 이 근처에 모더니즘을 기반으로 한 건축물을 올리게 됩니다. 그의 독자적인 공기감까지 갖춰서 말이죠. 네, 오랜만에 미술관 투어로 돌아왔습니다. 건축가 마에카와 쿠니오의 우에노 도쿄도 미술관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도쿄도 미술관은 우에노 공원 안에 국립서양미술관을 지나 우에노 동물원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우에노라고 하면 먼저 역 앞에 시장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곳에 미술관이 유독 많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메이지 시대에 근대화를 추진하던 국가와 지식인들의 주도로 문화예술 단지가 조성된 것이 오늘날 우에노 공원의 기원이기 때문인데요. 그 핵심에는 인트로에서 소개한 도쿄 국립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죠. 때문에 패전 이후 문화예술의 주체가 국가에서 민간 주도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에노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전후에 지어진 국립서양미술관과 도쿄 문화회관이 우에노에 자리한 것도 바로 이러한 지역적 맥락 덕분이기도 하죠. 지금 보시는 도쿄도 미술관 또한 1975년 같은 흐름 속에서 세워진 곳인데요. 한 차례 재건축을 거친 곳이기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곳은 나름 신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미술관을 좀 더 깊이 있게 사유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관전 포인트를 여러분께 소개드릴까 합니다. 마에카와 쿠니오는 일본 모더니즘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축가이기도 한데요. 인트로에서 잠깐 나왔듯 근대 건축의 거장 중의 거장 르코르비제로부터 2년 동안 실무를 배웠습니다. 다만 스승의 가르침을 오롯이 따르진 않았죠. 일단 재미있는 게 당장 스승이 고층 아파트 개념의 창시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에카와 쿠니오는 일생 동안 고층 건물을 설계한 이력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사실상 기피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는 그가 실제로 건물의 수직 이동에는 큰 관심이 없었고 수평적인 동선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건물이 어떤 위치에 어떤 방식으로 놓이느냐, 즉 부지 선정에 유난히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의 대표작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술관과 박물관의 경우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구조물을 살짝 숨기듯 배치해 외부의 세계와 조용히 선을 긋고자 한 의도가 엿보입니다. 나무와 그림자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지만 막상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면 건물의 존재감이 또렷하게 살아나는 그 절묘한 균형이 아주 매력적인데요. 그는 미술관의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하나의 통과의식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미술관을 향해 접근하다 보면 도착하기 한참 전부터 타일 바닥이 펼쳐지는 지점이 나타나는데요. 그 순간부터 이미 미술관의 영역에 발을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설치미술 작품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고 관람객은 자연스럽게 입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마치 바깥 세상에서 서서히 분리되며 미술관 안으로 스며드는 과정 같달까요? 그래서 정문에서 바로 입구가 보이지 않도록 여러 번 길을 꺾어야 비로소 입구에 도달하는 긴 진입 동선을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20세기 미술관이라는 개념이 아직은 생소했던 시기에 일상과 비일상을 분리하기 위해 그가 고안한 일종의 장치였던 것이죠. 특히 도쿄도 미술관의 경우 주변 우에노 공원의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건물의 높이가 단 15m로 철저히 제한되었고 메인 출입구를 포함한 전체 공간의 절반 이상이 지하에 배치되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구조 덕분에 오늘날 마에카와 쿠니오 특유의 동선과 분위기가
더욱 극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동선 그리고 지하라는 단어에서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이름을 하나 떠올리실 텐데요. 네, 바로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 수상자이자 오늘날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거장 안도 다다오죠. 이는 안도 다다오 역시 다소 길고 불친절하다고도 느껴지는 동선으로 유명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안도가 르코르비제의 비공식 제자로 불린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어쩐지 그의 건축엔 르코르비제와 마에카와 쿠니오 두 사람의 흔적이 모두 스며들어 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혹시 공식 제자의 스타일까지 슬쩍 흡수한 걸까요?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것도 구경하는 입장에선 꽤나 재미있죠. 안도와 마에카와 두 건축가 모두 시대를 넘어 사랑받는 거장인데다 각각 벽돌과 노출 콘크리트라는 평범한 소재로 비범한 공간을 이끌어냈으니 말이죠. 다만 둘 사이엔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공간을 지나가는 과정을 일종의 의식행위처럼 다루었다는 점에서는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안도 다다오가 동양적 미의식을 구현하기 위해 이 개념을 차용했다면 마에카와 쿠니오는 말씀드렸듯 일상에서 예술로 넘어가는 일종의 워프게이트를 만드는 데에 집중했죠. 그래서 그 여정의 끝도 서로 다르게 열립니다. 안도가 감정의 내면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고요함으로 관람객을 이끌었다면 마에카와는 복도와 홀처럼 사람들이 모이고 활기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다시 시선을 확장시킵니다. 두 건축가가 설계한 동선이 주는 경험은 어딘가 닮아 있으면서도 도착하는 세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편으론 그들의 건축을 마주할 때마다 일본의 건축이 얼마나 다양한 결로 깊어질 수 있는지를 새삼 실감하게 되네요. 다음으로 일본에서 미술관을 둘러볼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가구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국립서양미술관 편에서도 내부에 놓인 가구들을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죠. 르코르비제와 그의 소울메이트들이 디자인한 그야말로 클래식 중의 클래식이었는데요. 도쿄도 미술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1층 아트라운지엔 북유럽 거장들의 작품으로 불리는 클래식 가구들이 곳곳에 놓여있죠. 마찬가지로 관람객 누구나 자유롭게 앉을 수 있습니다. 북유럽 가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름만 보아도 탄성이 절로 나올 만한 라인업이고요. 가구에 딱히 관심이 없는 분들도 가격을 보는 순간만큼은 마찬가지로 혀를 내두르실 것 같네요. 제 혀도 꼬이고 있죠? 스승은 메탈 소재에 제자는 나무를 좋아하니 건축물뿐 아니라 비치된 가구의 취향에서도 스승과는 결이 달라졌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이를 포함해 마에카와 쿠니오가 직접 디자인한 의자들도 각 동의 로비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어서 미술관을 걷다 보면 저절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공모전동의 경우 미술관의 전체적인 모습을 포함해 정문에서 출입구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인데다 1975년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이 미술관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인데요. 콩알만한 크기의 로비가 연달아 늘어서 있는 모습이 지금은 단지 아기자기하고 귀엽게 보이지만 앞서 언급한 현실적인 제약과 마주했을 마에카와 쿠니오의 고민이 엿보이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가구가 모듈형으로 일정하게 디자인된 것도 한정된 공간 속에서 다양한 쓰임새를 고려한 흔적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간에 있어서 훈장이라는 게 있다면 50년의 세월 동안 가구 위에 입혀진 세월의 흔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에카와 쿠니오의 자택이 보존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곳 또한 그에 대한 무한한 존중이 그대로 담겨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트렌드의 범람 속 변치 않는 클래식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말해주는 곳이라고 생각되네요. 오늘은 이렇게 건축가 마에카와 쿠니오의 우에노 도쿄도 미술관에 대해 풀어보았습니다. 다시 일본의 디자인사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문화예술계에서 일본의 모더니즘은 지식인들이 서구의 모더니즘을 받아들여 열등감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것을 창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재패니즈 모던이라는 단어마저 시작은 그저 미국에서 스웨디시 모던 스타일이 유행이라는 말을 들은 어느 디자이너가 급하게 지어낸 말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치열한 담금질 끝에 오늘날 일본의 모더니즘은 하나의 확실한 장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에카와 쿠니오 또한 재관양식이 판치던 시대엔 국제주의적 모더니즘으로 승부를 보려 했고 끝내는 그 스승의 가르침마저도 부정하며 자기만의 길을 완성했죠. 하지만 이는 단순한 반골이 아니라 애정과 존경심에서 나온 건설적 반항일 것입니다. 르코르비제의 제자가 아닌 거장 마에카와 쿠니오로서 드디어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2025년 도쿄도 미술관은 준공 이후 50년이 경과해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연한을 채웠습니다. 만약 훗날 정말로 지정문화재로 등극한다면 그야말로 스승이 남긴 문화유산과 대등해지겠죠. 앞으로 마에카 쿠니오에 대한 연구가 더욱 쌓여서 이 건축물의 가치가 충분히 재조명되고 미술관으로서의 활용 또한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기대해보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 또한 그동안 구독자분들로부터 요청이 많았던 우에노의 어떤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네, 그럼 저는 또 오겠습니다.